달리는 인생 김창현과 함께하는 저자의 대화 우리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책을 보면 여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이 책은 말이죠. 이렇게 쭉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한 줄로 딱 요약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거기 어떤 게 나오냐면 산악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끝내고요. 택시기사는 죽지 못해 그냥 달린다. 그런데 달리는 인생이에요, 제목은. 네. 그렇죠. 네. 흥미로운 대목도 많았지만 참 많이 힘들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힘든 얘기부터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달려오면서 정말 죽지 못해 달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택시 기사들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만나게 된 그 암울함이었죠. 네. 그걸 뚫고 나오면서 지금 이제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 책을 딱 내는 순간에 이 말을 하고 싶었어 라고 하는 문장 하나 딱 뽑는다면은 어떤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죄송함이 있죠. 어떤 죄송함이 있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년 만에 그 택시의 어려움을 다시 또 저는 탈출하듯 나와버렸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곳에서 여전히 또 이 산악금에 덫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많이 좀 짠한 데가 있습니다. 그 짠한 얘기부터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책을 읽어가면은 도처도처에 이 빵 터진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런 대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대목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제가 짚어놨는데 잘 안 보이네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여자분이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에 갔다가 스님을 만나고 갔대요. 그래서 그 스님이 어떤 얘기를 해줬느냐 하면 아주 속상해 있었을 때 들려준 얘기인데 길에 가다가 정말 자기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말미에 김창현은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을 많이 만날 필요는 없겠지? 빵 터지죠? 아까는 정말 죽지 못해 달린다고 했지만 그러나 택시를 몰면서 흥미로운 일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주실 텐데 바로 이렇게 택시라고 하는 세계가 그렇게 흥미롭다라는 기대를 처음부터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았죠. 사실은 처음 시작 자체는 이렇게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늘 노동자들의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한 번도 땀 흘려 노동해 본 적이 없다라는 그것에 대한 자기의 좀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갔을 뿐인데 처음에는 택시 일기를 쓰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은. 그러다가 하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기록에 남겨야겠다 생각을 하고 잔잔하게 페이스북에 올려봤는데 의외로 이제 반응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슬로우 뉴스란을 통해서 다윗이 좀 더 커지고 또 오늘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되리라는 건 처음엔 상상하지 못했죠. 네.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두 개 얘기를 열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김창현이라는 이 저자는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통합진보당에까지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한 1년을 정치 생활을 접고 네. 그리고는 삶의 세계로 다시 뛰어들어갔는데 그때 기록했던 그런 많은 얘기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땀 흘리지 않고 정치인 생활을 해왔던 게 부끄럽다라고 했는데 택한 것은 어떻게 택시 기사였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실제로 크게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좀 솔직한 얘기인데요. 울산에서 어떤 공장에 취업한다라는 것이 누가 취업을 시켜주겠어요. 저의 얼굴과 제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고요. 원한다면 이제 좀 숨기고 가야 되는데 숨길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그런 조건이 첫째가 이제 그런 이유였다면 또 하나는 이왕 노동을 할 거면 좀 어렵고 힘든 일을 하자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가장 돈 안 되고 노동 강도가 세다라고 하는 것이 택시 노동자의 스스로 인생 막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왕 할 거면은 좀 이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울산이 더 힘든 건 아니고요. 서울하고 또 좀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요? 글쎄요. 서울에서는 안 몰아봐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하루 12시간 막교대로 일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택시 노동이 중노동이에요. 어느 정도 중노동이 좀 차차 얘기를 듣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뭐 서울에서 택시를 타도 그런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만 지리를 잘 몰라요. 어디 가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택시를 탄 손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그 지리를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택시 기사를 하겠다는 용감무쌍함을. 처음에 좀 그렇게 초짜 때 그러죠. 하다 보면 잘 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도 있고 뭐. 근데 제일 황당할 때는 이제 옛날 지명을 댈 때가 제일 황당하죠. 할머님들이 이제 옛날 금성약국 갑시다 하면 이제 제일 황당한 거죠. 그러면 그건 어디쯤에 있습니까? 하면 이제 그 옛날 우체국 압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살살 이제 할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할머니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뒤에 앉아가지고 졸로 졸로 막 그래요. 그러면 좌회전 우회전으로 얘기해 주세요 하는 순간에 이제 이 기사 맞나 이제 이 소리 한번 듣죠.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욜로졸로 그러면 네. 좌회전 우회전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여기 보면은 학생들도 만나고요. 술 취한 취객도 만나고 우리가 흔히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텔을 가는 남녀도 만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이 얘기를 보면은 특히 어린 학생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택시를 탔던 그런 케이스도 있죠. 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네.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고 하는데 하루 일당 벌어서 택시비로 나가면 얼마 안 남을 것 같은데 이제 급하다고 택시를 타는데 정말 그런 때는 택시비를 안 받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물어봤죠. 어떠냐 물으니까는 너무나도 이제 그 알바를 하는데 겪는 고통스러워하는 게 특히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앉아서 이제 일을 하고 싶다.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대학교 1학년생인데 방학 동안 하는데 하루 종일 앉지 못하는 듯이 갖는 고통을 이야기하길래 제가 참 책에다 썼죠. 이 어찌 보면 전부 다 앉지 못하고 서서 일하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인데 이렇게 주유소에도 있고 또 이렇게 백화점에도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우리 일반 편의점에서도 있고 전부 다 서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한 번도 앉지 못하고 웃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린 전혀 이제 느끼지 못하고 일하고 있구나 이런 좀 안타까움도 이렇게 느꼈고요. 또 어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은 이제 자기는 10시간을 계약했는데 꼭 1시간을 더 시킨다는 거예요. 돈을 더 안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 상담도 하고 그랬죠. 그거는 안 된다고.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상황을 뭐 택시 아저씨한테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많아서 제가 들으면서 생생하게 좀 많은 고민을 했죠. 정치인이었을 때 사람들과 만나면서 얘기를 듣는 것과 택시를 몰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과 차이가 있던가요? 우선 이제 정치인한테 와서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꾸며서 얘기하거나 좀 뭔가 좀 격을 갖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털어놓으니까 훨씬 좀 민낯으로 생생하게 듣는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은 말이 정치를 하면서 많이 듣는다고 하지만 잘 안 들어요.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상대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듣기보다는. 근데 택시를 하면서 누구 설득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느긋하게 가는 동안에 듣게 되니까 정말 많이 듣더라라는 얘기죠. 그 경험이 김창현을 변화시키는가요? 저는 택시 1년 동안 가장 큰 저의 배움이라 할 수 있고 변화라 생각합니다. 진득이 듣는 거. 진득이 듣는 거. 예. 그래도 듣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대선이 있었으니까 작년에 가끔 열렸죠. 가끔 열리고 또 뭐 막 이제 어찌 보면 저한테 하는 공격은 아닌데 막 정치 일반과 또 특히나 진보에 대한 비난을 퍼붓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래도 들어야죠. 거기서 조금이라도 제 주장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뭐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택시 안에서 싸움 나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좀 많이 들으려고 하면서 어떤 논리 구조로 이런 생각을 하는가를 많이 좀 들어보는 계기였다 볼 수 있겠죠. 울산 바닥에서 택시 기사를 선택을 한 게 자기 경력도 좀 숨기고 사람들도 좀 알아보지 않고 자기도 받아줄 만한 그런 조건을 찾아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알아보잖아요. 울산에서는 유명 인사니까. 의외로 저는 의외로 못 알아봤어요. 굉장히 좀 절망스러운 얘기인데 전체 시민들 타는 사람 중에 10%도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뒤통수를 많이 보니까요. 잘 못 알아보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아저씨 진짜 김창희 씨 많이 닮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앞에 그 팻말을 보더니 이름도 김창현이네 그러면서 와 아저씨 진짜 얼굴도 닮고 이름도 똑같네요. 그래서 예 제가 김창현이네. 예 알아요 김창현이네요. 진짜 김창현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내가 왜 안 믿습니까 했더니 원래 진짜 김창현 씨는 말도 잘하고 굉장히 샤프하게 생겼는데 당신은 보니까 뭐 이렇게 살도 찌고 동네 아저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여름인데 막 땀은 나가지고 이제 머리는 축 늘어졌고 이제 보니까 흰 토시에다가 이제 제가 봐도 좀 없어 보이긴 하던데 그래도 살도 좀 쪄가지고 이러면서 완전 이제 동네 아저씨 하나가 거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진짜 몰라보는구나. 상상을 못했겠죠. 그리고 그 점이 참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알아볼 것 같은데 못 알아보는 거죠. 의외로. 그거는 슬펐어요? 아니요. 그 알아보면은 제가 이제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알아보면 그때부터 재미없어요. 몰라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 경우는 어땠어요? 알아본 경우는 이제 그분들이 자기 얘기를 터놓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뭐 김창희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당이 어떻게 왜 그 모양이냐는 둥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정치 얘기를 자꾸 저보고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모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죠. 하루에 산학금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떨 때는 벌금을 맞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열심히 벌은 거를 날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눈물겹죠. 저 그전에도 차 몰다 보면 속도 위반도 하고 뭐 가끔씩 딱지도 날라오지만 이 하루에 산학금 채우고 나서 진짜 한 4, 5만 원 벌어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산학금을 얼마나 냈어야 됐죠? 산학금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6만 1,000원을 내고 그리고 이제 남는 걸 가져가는 얘기거든요. 근데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산학금을 맞추면 월급이 엄청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산학금을 맞췄다는 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 벌 수 있다는 의미지 산학금을 맞춰봐야 한 달 딱 맞추면 기본급이 한 30만 원 정도 나와요. 거기에 산학금 뺀 나머지 버는 걸로 한 달 임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힘든데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렇게 백화점 앞에서 이제 보니까 유턴하는 데서 돌긴 돌았는데 아직 파란불이 안 터졌는데 아무도 상대 저쪽 차가 한 대도 없어서 휙 돌리니까 갑자기 경찰이 한 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이
나 같은 아저씨 없는가 하고 이제 온갖 얘기하다가 한 번만 봐달라고 그다음 마지막 가서는 결국 딱지를 떼길래 그러면 벌점 없는 걸 좀 싼 걸로 하나 해달라고 그래놓고 그날 일기에다가 참 내가 이렇게도 참 비굴해질 수 있구나라고 썼죠. 아우 정말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니까요. 돈이 그러니까 사람이 택시를 몰아본다라는 것이 갖는 게 다른 것보다도 제가 1,000원짜리 하나 갖고 이렇게 덜덜 떨면서 싸워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8,700원이 나왔는데 10,000원짜리를 주면서 아직 됐습니다 하고 가면 그 뒤에 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저절로 그냥 고개가 숙여서 3번은 감사하다 소리가 막 절로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1,300원의 그 팁은 엄청나요. 여러분들 팁 많이 주세요 앞으로. 정말 전 요즘에 이제 택시 타면 잔돈 안 받습니다. 정말 첩죠. 그건 굉장히 컸어요. 그런 변화죠. 뭐. 사람들의 삶에 발견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절박해지는 거죠. 그 발견에서 오는 자기 반성도 있고, 네. 또 발견에서 오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공감도 더 넓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김청현과 함께 바로 그렇게 공감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 포복절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 또 민망하기도 한 장면들도 몇 개 있었어요. 그 얘기도 이제 잠시 뒤에 듣겠습니다만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 혹시 해봤어요? 자신이 계획한 건 한 1년 정도 되는데, 이거 한번 1년 이상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더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것이 제가 이제 직업으로 오랜 세월을 계속 할 일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늘 생각하고 있었고, 제 처음부터 목표를 1년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저도 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아플 수 있는 질문 하나를 예. 던지고 싶어요. 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한 번에 해본 거잖아. 그리고서 이걸 써?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아까 모두의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참 죄송스럽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게 그건데요. 사실 지금도 택시 노동자들은 똑같은 그 전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1년을 하고 나왔는데 이 책을 낸다는 것이 그래서 한동안 되게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그 택시 일기를 쭉 쓰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기록을 책으로 내보는 것이 아주 훌륭한 기록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권유를 많이 했는데 여전히 제가 갖고 있는 부끄러움은 있습니다. 그건 뭐 동료 택시 기사들의 반응은 어땠는가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의외로 너무너무 그분들의 저에게 용기를 좀 줬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달라.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뭐죠? 고맙다는 얘기죠. 살았던 얘기 이런 것들은 본인들은 어디 가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묘사하기가 힘든데 이런 거를 이렇게 책으로 내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게 도리어 큰 좀 용기가 됐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울산에서 저자와의 대화할 때는 동료 기사들이 많이 왔었어요. 자신들의 삶을. 네. 그래서 이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이것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되겠구나라는 걸로 좀 생각하게 됐죠.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한 20분 정도 얘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네. 어떤 과정 속에서 책을 내고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같이 좀 보시면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좀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죠. 그러니까 보시면서 재밌으면 그냥 막 웃고 박수 쳐도 됩니다. 제 소개인데요. 보시면 뭐 알겠지만 마누라를 존경합니다. 책을 함께 만들어 주신 분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아사마루라고 하는 모임을 같이 하는데 여기 김민호 선생님이 계시고 여기 제가 있고요. 조동문 선생님, 정지영 감독님, 박재동 화백님 쭉 계신데요. 이 책 안에 그림을 좀 그려주셨고 또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입니다. 이 택시 이야기를 책으로 낸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좀 심장이 뛴다. 택시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바로 작년 4월에 이 모습으로 이제 선거를 했거든요. 근데 울산 북구라고 하는 데가 사실 전국적으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어찌 보면 이제 진보 정당의 아성이라는 곳에 일대로 붙어가지고 선거 당일날까지도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선거 당일날 졌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죠. 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노동자가 되고 싶었다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갖고 있었던 저의 부채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보정당을 하다 보면은 늘 말로는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한다고 말은 하지만 스스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늘 받으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이 나름대로의 좀 부채의식인데 이 기회에 땀 흘리는 노동자가 되자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상상은 이랬는데 현실은 이렇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노동이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던 게 왼쪽에는 제가 이 한때 가래천식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거기서 애니팡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허리가 또 초반에 한 보름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당신들은 택시를 모냐. 내가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나보고 당신처럼 하면 죽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처음에 이제 설렁설렁한 나 소리 안 들으려고 막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막 열심히 하루 12시간씩 매일 몰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고 한 2시간 정도 몰면 반드시 내려서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깨달았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가끔 쉬어줘야 된다. 그리고 같은 건물에 택시들 줄 많이 서 있잖아요. 그게 다 그때 가서 쉬는 스트레칭하는 시간인 거죠. 아무튼 뭐 택시 노동자한테는 없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정해진 임금이 없고요. 그리고 수당이 없어요. 밤과 낮이 없고요. 휴일이 없고요. 명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오로지 달린다. 그래서 저임금에 혹사당하다 죽는 것이 바로 택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택시가 왜 이렇게 흉할까? 불친절하고 난포 운전하고 합승하고 승차 거부하고 아무튼 택시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씩 대변하고 싶어서 사실은 처음에 몇 가지 글을 써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택시 기사는 화장실이 없어요. 버스는 기사들은 한 바퀴 돌고 오면 화장실 가는데 택시는 화장실을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데가 시청과 구청에는 아주 좋은 비대가 있는 화장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뛰어 올라가고 그랬죠. 근데 택시를 하면서 가장 택시 노동자들의 아픔은 표현한다면 이 산학금이에요. 이 산학금이 뭐냐면 옛날에 중세 때 농노는 정해진 자기 임금이 없이 일주일 중에 3일은 자기 가족을 위해 일하고 3일은 영주를 위해 일했잖아요. 산학금제도가 딱 그거예요. 자기가 하루 중에 상당 기간을 회사에 바칠 돈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 가져가는데요. 다른 회사 일반적으로 노동을 할 때요. 몸이 아프거나 자기가 하루를 빠지면 무노동 무임금으로 그 임금을 주지 않을 뿐인데 택시는 그날 빠지면 산학금을 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노동 유산학금. 한마디로 그래서 목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는 얘기를 몸이 아파가지고 그런데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택시에 대한 아주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막 제기하니까 택시기사들이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해보자. 그래서 이제 택시일기를 시작을 한 거죠. 실제로 했는데 페이스북에 올리다 보니까 택시 기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제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럼 뭐 연재하다 보니까 마니아들도 생겨나고요.
또 친구들도 생겨나고 막 독자층이 세계적으로도 막 댓글이 달리고 해서 이거 웬일이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페이스북을 해봤지만 이 정치인들 페이스북 하는 거는 순 SNS가 자기 선전의 장이거든요. 자기가 제일 가운데 들어오게 사진 하나 딱 찍어가지고 뭐 집회장에서 이러고 있는다거나 뭐 행사장에서 아주 제일 가운데 이렇게 찍어놓고 올려놓고는 밑에다가 아주 공자님 말씀 같은 좋은 말만 써놓는데 그래놓고 댓글 달리면 댓글이 안 달리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SNS는 소통과 공감의 장인데 자기 일방적인 선전을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요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가만 동료 그 정치하는 우리 후배들을 보니까 다 그러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거 안 봐. 내가 아무튼 많은 독자가 생겨났고요. 부산에서 이창화가 이제 카리커처를 그려줬고 제가 이렇게 퉁퉁해요, 근데. 에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알아본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서 인증샷 찍은 분들도 있었고요. 박재동 화백님이 이제 또 그리고 여기도 통통해요. 그래서 내 이미지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해운대 백스코 가는데 박재동 화백님을 태워 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새벽 5시경에 이제 이 정자바닷가에 가서 혼자 손님 내려주고 찍어보기도 했고 달밤을 찍기도 하고 제가 이제 택시 하다가 잠깐 갔다 온 건 이제 영화에 출연, 저 배우예요. 영화 출연을 했거든요. 여기 장면입니다. 여기 저 행자부 장관으로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찍은 그 배우들과 이 레드 카펫도 같이 밟았고요. 여러분들 아시면 잠깐 나와도 단역도 이 주연들과 함께 쫑파티를 합니다. 다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김민웅 선생님도 여기 요쯤에 앉아 있죠, 장관님으로. 그리고 이제 신화마을이라고 하는 우리 울산에 어떤 마을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서 또 손님 내려주고 사진도 찍어보기도 하고 생활에서 여유가 한 번도 못 해봤던 것들도 해본 것 같아요. 택시 하면서 우리 마을에 또 이런 걸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사는 동네에 보면 달천, 천곡, 냉천, 신천옥에 물에 관련된 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음기가 세다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글쎄 아파트 문 앞에 이렇게 거대한 남근석들을 갖다가 막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죠. 보통 보면 어느 시골에 오랫동안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건 모르는데 이거는 최근에 아파트 지으면서 일어나가지고 제가 하도 웃겨서 이것도 한번 찍어놨던 거고요. 아무튼 슬로우 뉴스에 나오면서 저의 이 상당히 좀 격조가 좀 생겼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기저기서 책을 내자라고 하는 출판사들도 찾아오게 되면서 세상에 인생이 이렇게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오마이북과 이렇게 인연이 맺어져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울산에서 저자와의 대화를 지난 시간에 한번 했고요. 그때는 울산 사람들 한 200명 이상 바글바글 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와서 이렇게 훨씬 또 귀한 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책으로 내려 보니까요. 택시 일기를 페이스북에 썼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을 갖다가 빼야 되더라고요. 양을 줄여야 되는데 그 애들 정말 다 죽이는 심정이었어요. 다 새끼들이잖아요. 이 새끼들 같은 심정이라서 이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 저기 서정은 편집장님이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거 다 날려라 저거 날려라 그래가지고 그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간에 이 인터넷과 책은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댓글을 넣어서 만들고 싶었는데 의외로 그러면 현실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양이 많아가지고 지역 신문에도 났고요. 또 작가 초청 강연도 몇 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택시 일기를 통해서 이제 뭘 배웠는가? 아무튼 이제 소통과 공감을 배웠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요. 택시는 대부분 다 아줌마 여성들이 타요. 낮에 하긴 뭐 일 없는 아저씨들이 잘 없으니까 대부분 여성들이 타는데 그다음에 여성들과 공감하는 법을 좀 배웠다고 할 수 있죠. 여성들은 공감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잘 들어주고 추임새를 잘 넣어줘야 된다. 어머 저런 대박 이런 거 막 가끔씩 기분 좋은 웬일이니까지도 좋은데 아무튼간에 여성들과 대화할 때는 공감을 잘해주고
그리고 또 이런 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제 영숙이를 만났어요. 영숙이를 만났다고요?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다고요? 이렇게 되풀이 반복해주면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성과 대화를 끌어내는 거죠. 근데 오늘 참 날씨 좋죠? 했는데 네. 그런 사람들하고 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때 조용히 입 쳐닫고 가야지. 자꾸 말 걸면 여자 짜증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데 기분 좋게 대화가 시작하면 여성들이 의외로 많이 털어놓습니다. 왜? 다시는 만날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막 남편 욕, 시어머니 욕,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딱 택시만 타면 이분이 지금 친정집 가는 사람이구나. 이분이 지금 시댁 계사 음식 하러 가는구나. 이거 얼굴만 보면 다 알아요, 이제. 딱 표정이 나와요, 그냥. 근데 친정집 가는 여성들은 어떠느냐? 한마디로 이런 표정이죠. 비 오는 날 호기역인데요. 양손에 애를 잡고, 이 실제예요. 애를 잡고 등에 애는 어떻게 하고 짐은 가방을 앞에다 걸었는데 표정이 환한 거예요. 비 오는 날인데. 근데 친정 가는 거냐 했더니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고 여기 나와 있는데 친정 간다. 그래서 내가 친정 가는 여성들의 표정, 바로 저게 그 엄마를 만나러 가는 건데요. 친정 엄마와 그 며느리의 그 딸의 관계는 그냥 피해자 연대의식이다라고 나 생각한다고 썼죠. 엄마는 알아요. 딸이 시집 간다는 것, 가서 애를 낳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너무 잘 알고 그것을 이제 찾아가서 털어놓는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친정 엄마는 그 친정 가는 길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시댁에 가는 며느리의 표정은 너무나도 막 이렇게 죽기보다 싫은 표정으로 차에 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시댁에 제사 음식 하러 갑니까? 그러면 어머 바로 그냥 맞췄다라는 거죠. 그 표정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시어머니와 아들 이야기가 나는데 한 번은 이런 저랑 아주 나이가 비슷한 이 친구가 탔어요. 근데 그 잘 아는 사람이 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일찍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가지고 일찍 시어머니가 된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이거 아들이 잘해야 된다. 아들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사이에서 잘해줘야 안 싸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가운데서 그럼 중립을 잘 지키라는 뜻이냐 했더니 그렇대요. 근데 내가 그게 틀린 거야. 뭐가 틀렸는데 중립은 무슨 중립이야. 그냥 당신은 빠지면 돼. 거기서 사이에 무슨 사이 끼긴 끼어. 그냥 빠져. 둘이가 결혼한 거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했더니 굉장히 섭섭한 표정을 짓던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랬죠. 한마디로 이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하는 거고 시어머니는 빠지는 게 답이다. 이런 게 제가 이제 그 택시를 하면서 만난 분들과의 대화 속에 내린 결론이에요. 이건 이제 저희 이렇게 살아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처음에 다 같이 모여 살아보자라고 하다가 같이 한 집에 모인다고 하니까 이 여성들 3명이 다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장모님은 어떻게 사돈이 같이 사느냐라고 반대를 하고 그럼 내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니 장모님이 연세도 더 많고 더 힘들면 장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장모님을 모시자니 그렇고 어머니를 모시자니 그렇고 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고 또 특히나 여성들은 권력이 부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 다 부엌을 놓을 마음이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같은 110일 동안에 위로 아래로 전부 다 전세를 들어와가지고 점심 먹을 때 같이 모여 하면 쫙 모이고 흩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사이좋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태웠는데요. 그 학생이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고3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행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은데 과연 엄마가 보내줄까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엄마들이 이 고3 여학생에게 한 달 정도 배낭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마음들이 되어 있는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감하게 보내라. 과감하게 보내라.
근데 이제 청소년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거는 어느 두 아주머니가 탔는데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한대요. 어떤 선도 활동을 하는데 했더니 운동장에 밤에 애들이 모여 있으면 쫓아보낸대요.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그리고 안 가면 어떻게 해요? 했더니 안 가면 파출소에 데려간대요. 근데 애들이 무슨 죄를 졌는데 파출소에 데려갔더니 죄는 짓지 않았는데 근데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걸 선도라고 보길래 나는 그거 옳지 않다. 애들이 담배 펴요. 그래서 담배 피는 게 죄냐? 담배 피는 게 나쁜 걸 떠니 어른이 더 나쁘죠. 애들은 금방 몸이 회복되지만 어른들이 훨씬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이 이제 이상한 아저씨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탁 하는 말이 빨리 안 가고 밤에 있으면 성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문제면은 성폭행입니까? 성관계입니까? 그럼 물으니까 둘 다 안 된대.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성폭행이 아니라 성폭행이야 당연히 그거는 범죄 행위니까 빼고 청소년들은 하면 안 된다고 어디 법에 나와 있습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갈 때까지 가볼까 이제 사이에 이제 노래가 막 흐르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제가 드린 얘기가 그거죠. 세상에 어느 나라 법에도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문제는 청소년들이 성을 배우는 게 전부 다 포르노나 이 인터넷에 나오는 야동을 통해서 성을 배우는 게 문제지요.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고서 그런 청소년들의 성의 문제를 얘기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을 그 아줌마들이 얘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는 딸을 안 키웁니까? 그래서 저 딸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아저씨는 딸한테 막 해도 된다고 가르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언제 막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라고 가르쳤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아저씨가 존경스럽다는 둥 하면서 이제 선도 활동을 하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선도를 받기 시작을 했죠. 아무튼 택시 안에서 대화 중에 때로는 많이 듣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대화를 좀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저는 뭐 제 꿈은 이런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댄스 파티를 열어주고 정말 남녀가 정말 뜨겁게 연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우리 딸내미한테 하면 결혼하기 전에 최소한 10번 이상은 이 남자들과 연애를 하고 진하게 해라, 진하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늘 가르치죠. 최근에는 좀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 외롭고 하면은 이렇게 남자하고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꼭 결혼은 안 해도 된다. 네, 부모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꼭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좀 우리 때와 좀 다르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그런 바람이에요. 부럽다, 부러워 이렇게.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탔을 때 가장 심한 경우가 이제 부부 이야기가 제일 많았어요. 부부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부부는요, 타자마자 차 안에서 막 서로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막 주먹으로 치고받는 거예요, 택시 안에서. 그러니까 막 마지막에 남자가 여자 헤드록을 걸어가지고 그냥 발로 막 소리 지르고 차니까 제가 도저히 차를 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웠죠. 세워가지고 탁 돌아서 보면서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대목에서 갑자기 김기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여긴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니까 둘이가 진짜 딱 멈춰요. 근데 웃기는 건 내릴 때 되니까 택시비 낼 때니까 당신이 내라고 하고 서로 완전히 정말 그 생활의 발견 같은 장면인데 부부는 주로 안에서 보니까 부부 싸움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고 또 잔소리하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한 번은 이런 부부를 봤어요. 두 분이 딱 차를 타면서 아이고 정말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여자들하고는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대체 꼼지락거려가지고 지금 이제 기차 시간 다 놓치게 생겼는데 이렇게 늦게 타서 어떡하느냐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구나 속으로 생각하는데 아내 다를 여자가 조용히 입 쳐닫고 가자니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야 이거 좀 약간 오늘 좀 위험하게 가겠구나 가는데 남자가 또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말이지
가자 소리를 갖다가 30분 전부터 하고 있는데도 꼼지락꼼지락 거리다서 내가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여자들은 나오기 전에요. 설거지 해놔야죠. 청소하고 나와야죠. 애들 밥도 해주고 가야죠. 그리고 또 화장해야죠. 거울 봐야죠. 많이 걸립니다. 근데 남자들은 막 샤워만 해놓고 문고리 잡고 가자 소리만 하니 여자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아이고 아저씨 진짜 내 속이 후련하다네. 아저씨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그러고 나니까 그 아저씨 하는 말이 와, 이 아저씨 여자도 간 다 키워놓네. 딱 그 대목에서 그만 이제 막 이 아줌마 속이 탁 터져 나오는데 뭘 하냐면 이 영감티 확 묻어볼까 그러더니 그래서 막 그때부터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살벌한 사람들 이거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도 한때 많이 마누라한테 야단 맞으면서 철이 좀 들은 편인데 아주 철들지 않은 남자들이 많구나. 그래서 남자들 철 좀 들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부부가 같이 살면 해로하면 오래 산대요. 근데 마누라가 먼저 죽은 사람은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 때문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마누라가 잔소리를 하면 그러니까 마누라를 보고서 긴장하지 않는 남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늘 긴장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마누라 이게 뭐냐면 이제 원양어선에서 화로 살려오는 원리하고 똑같은데요. 물고기들 데려올 때 다 죽어요. 비리비리 다 죽는데 물고기 실어 올 때 그 안에다가 상어 한 마리만 넣어놓으면 물고기들이 다 살아와요.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막 탱탱. 그러니까 마누라가 같이 있으면 끊임없이 잔소리하기 때문에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깨끗하게 하고 밥도 챙겨 먹는데 마누라가 먼저 죽어보면 더럽게 하고 다니고 밥도 안 먹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은 성립이 안 돼요. 여자는 혼자 잘 살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마누라의 잔소리는 남자 무병장수의 근원이다.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박수 같은 거 안 칩니까? 이런 대목에서 동의를 안 하신다 보니까. 우리 마누라입니다. 이쁘죠? 그래서 아무튼 뭐 부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동기다. 부부가 하도 안에서 부부싸움 얘기나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서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은 가치관의 공유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떤 부부를 키우는데 막 남편 바람 피는 거 잡으려고 차에다가 도청장치 설치하고 막 그러는 거를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다 보니까 아이고 이 참 드는 생각이 부부가 같이 산다는 게 뭐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본적인 고민은 보통 보면 젊었을 때는 이 성적인 끌림으로 정말 터질 것 같은 열정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또 인류가 존속되겠죠. 특히나 남자들은 늘 그런 로망이 있어요. 젊었을 때와 같은 그런 진짜 폭발하는 성에너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잘 안 되죠. 마누라하고 살다 보면 그게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바람 피는 이야기가 엄청 나와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한 번은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정말 뜨거운 연애를 하고 싶다 그래요. 나도 그래. 그래서 그럼 당신은 연애가 어떤 거야? 내가 물어봤더니 뭔가 좀 이렇게 애틋하게 사랑하고 싶고 가슴이 설레고 그런 거야. 나한테 묻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연애가 뭐야? 남자들은 격렬한 섹스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평생 해야 될 거를 뭐 신혼 때 다 한다 이런 말을 나올 정도로 정말로 이 부부가 초기에 가졌던 신혼 때의 그런 열정이 없을 때 나이 먹어가면서도 무엇으로 살아갈까를 이제 제가 봤을 때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가치관, 특히나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같지 않으면 정말 못 살겠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동지요 친구가 부인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더 결론을 한번 도달해봤지요. 맞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드렸죠. 안고 싶다. 너무너무 펑펑 울었더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 어린 여동생이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앉아서 안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왜 한 번도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고 비정규직들이에요. 여성 노동자, 서비스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천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죠.
아르바이트 임금 갈취 너무나도 흔했고요. 학생들을 태우면 좀 인서울 얘기를 참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인서울 얘기를 할 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대체 세상 어디에 이런 나라가 또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 베이징, 예, 인 토쿄, 인 뭐 워싱턴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이 무슨 이거 자체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그 학생들하고 나눠서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빈곤의 대물림 순환고리가 인서울이라는 단어에 다 녹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가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야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다시 좋은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고리로 가서 다시 또 아이를 그렇게 계층 상승의 고리가 인서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던 것은 공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반에 애들을 한 10명만 넣는 학교를 만들면 굳이 그 학원을 아무도 안 보낼 거고 그렇다면 그 많은 돈 지금 선생님들이 엄청 늘어날 건데 얼마나 좋은 정규직 일자리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학교를 지금보다 3배, 4배 지어야 될 건데 그러면 건설 붐도 일어날 거고 4대 강에 쏟아볼 게 아니라 거기다가 지으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대학 평준화하고 파리처럼 그리고 여기 저 정현주 사장처럼 입사 시험할 때 학교란 못 쓰게 하고 그럼 전국 어느 대학을 나와도 같은 국문과를 나왔으면 똑같은 자격증을 주고 이런 게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써봤던 거죠. 세상에 가장 억울한 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택시 안에서 많이 만났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들 때는 차별받을 때다라는 이야기고요. 아까 방글라데시 얘기를 했던 것은 그렇게 못 사는데도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다라는 거는 여기는 아주 아이러니하게 차별이 다 못 사니까 차별이 없는 나라다.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중이 더 많은 나라인데요. 이 택시를 타는 사람들의 압도적 다수가 또 비정규직이고 여성들이 많다라는 것도 참 많이 들었어요. 정규직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갖는 이 나쁜 단가 이야기는 정말 택시 안에서 생생하게 나옵니다. 이건 굳이 오늘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알겠지만 납품 단가 문제는 정말 자살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서 들어본 거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공감을 했던 이야기인데요. 대기업들이 이런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돈을 번다라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현실이다라는 거고요. 우리 동네 딱 빵집이 하이밀 베이커리라고 한 집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다 프랑스에서 온 빵집들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저씨 태우면서 왜 이렇게 프랑스를 좋아하느냐고 해서 한번 글을 썼죠.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택시에다 쓰게 된 게 우리 동네 코스트코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엄청나게 데모했거든요. 근데 결국 코스트코가 들어섰고 코스트코에서 근무하는 분을 태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막 데모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지나치면서 보면서 하는 말이 저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도대체 왜 데모하고 난리를 피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과연 우리는 그러니까 편하게 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우리의 당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코스트코 갔다 오는 손님들 많이 태웠거든요. 내가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막 신기하고 좋다고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좋다는데 이 사람들한테 조그마한 이 영세 상인들이 이 코스트코에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압니까라는 얘기가 조금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해본 계기였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준비한 건데요. 끝을 내는데 언제까지 쉬려고 합니까?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쉬기는 뭘 쉬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고생했는데도 하도 제가 과거부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를 안 하는 저의 삶을
쉰다라고 표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저는 이제 이 택시를 하면서 노동의 소중함도 깨달았지만 정치가 정말 삶 속에 녹아나서 이 서민들의 아픔과 애환이 늘 좀 생활 속에 녹아나는 정치여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많이 배우는 계기였고요. 지금 뭐 앞으로 당장 정치에 복귀할 마음이 도리어 많이 열버졌다라는 게 어찌 보면 그동안의 변화입니다. 예, 제가 준비해온 건 이거입니다. 예.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책에 있는 한 대목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둡고 추운 새벽 5시경 삼산 홀리데이 골목에서 청춘 남녀가 차에 올랐다. 밤새 술을 마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것이리라. 젊은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소곤소곤 키득키득. 둘은 그저 좋은 듯 했다. 그런데 거슬리는 한마디. 우리 뽀뽀 한번 할까? 아니 싫어. 나중에 하자. 응? 그랬더니 김창현의 말입니다. 속으로 했겠죠. 뭘 묻고 뽀뽀를 하니 바보같이. 조금 더 하다 보니 또다시 반복한다. 우리 뽀뽀 한번 할까? 안 돼요. 착하지? 응? 이건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야? 어휴 그냥 하지. 뭐 하냐? 혼자서 답답해졌다. 여자네 집에 이르자 남자는 다시 시도했다. 헤어지기 전에 인사해야지. 우리 뽀뽀 한번 할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가요. 다음에. 여자가 웃음 지으며 차문을 열었다. 그때 참다 못한 나는 그만 이렇게 소리쳤다. 한번 해라 좀. 원래 여자 집 앞에 뽀뽀는 미풍양속이야. 둘은 멈칫하며 동시에 나를 보았다. 순간 남자가 봐라. 하자. 하면서 여자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고 과감히 뽀뽀를 했다. 이제야 여자도 못 이기는 척 뽀뽀를 했다. 차를 돌려 무고동 남자네 집으로 가면서 내가 말했다. 나 잘했죠? 남자가 예 아저씨 고맙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람찬 일로 시작했다. 그리고는 끝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도 수시로 내가 주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한참 우리가 한 20여 분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지금 제가 읽었던 내용이 이 책의 기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처에 이렇게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아요.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김창현의 아주 진솔한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갈등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서 그 갈등을 어루만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청춘 남녀의 사랑의 얘기인 것 같지만 그리고 소위 밀당이라고 하죠. 정치에서 많은 밀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삶에 내려와서 새로운 방식의 밀당을 푸는 그런 지혜를 이 책에서 도처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우리 좀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책을 읽어보면 바로 그렇게 도처에 아픔이 있는 것, 또 그리고 껄끄러움이 있는 것, 그런 것에 마음을 여는 한 택시 기사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안 나온 얘기 하나가 있어서 제가 꼭 좀 물어보고자 했어요. 김창현은 택시 노동자가 된 다음에 아주 황당한 일에 자기를 익숙하게 만드는 데에 아주 진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콜입니다. 콜 얘기해 주세요. 콜이요? 네. 택시 기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콜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아주 또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어떤 거냐면 기사들끼리 전부 다 무전기를 들고 대화를 할 때 무전기를 들고 대화를 해요. 그러다가 대화하다 갑자기 탁 잡고 가는데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가끔씩 택시 타보면은 느끼겠지만 아주 기계음 비슷한 아무 감정 없는 어느 여성이 아주 짧은 말로 어디 이렇게 나오죠. 그게 주로 뭐냐면 뭐 이화 대기하면 이화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 있느냐 묻는 거고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가 있으면 몇 번을 눌러주면 되고 대기가 없으면 3분 안에 누르고 5분 안에 누르고 하는 규칙이 쭉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그거를 배우는데 한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그거를 배우고 그리고 그 대목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걸 하나 배우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우리 보기엔 굉장히 쉽고 부르면 택시기사가 금방 오고 이런 것만 경험을 했는데 그 콜에 응답해서 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기사들의 노력 정말 엄청난 놀라웠어요. 경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아주 정말 정글의 법칙이. 왜냐하면 그걸 빨리 못 누르면 콜을 못 잡아요. 그러면 누른다는 건 뭔지. 그 같은 이제 어느 쪽에 택시 있느냐를 묻거든요. 그리고 3분 안에 갈 수 있는 차가 있느냐, 5분 안에 갈 수 있는데 그렇게 3분, 5분 묻지도 않아요. 그냥 딱 한 번 불러주거든요. 대기 2화 부르면 2화 쪽에 있으면 먼저 딱 누르면 3분 안에 간다는 뜻이고요. 2화 한 번 더 불러주면 그때는 누르면 5분 안에 간다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 부르면 7분 안에 간다는 소리인데 듣기는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그거를 그 5분 안에 간다는 걸 자기가 3분 안에 못 가면 누르면 안 돼요. 5분이 그거 규칙인데 그 1초만 늦어도 하루 12시간 동안 콜을 못 받게 하는 페널티를 받게 돼요. 그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5분 안에 간다고 했는데 손님이 5분 10초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아웃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살벌한 규칙인데 근데 제일 황당할 때가 그래 죽기 살기로 막 달려가야 돼요. 시간 맞춰 가보면 손님이 다른 택시 타고 가쁜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약속인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콜을 받으면 무조건 택시는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기다리다 보면 막 다른 빈 택시 와보면 콜 불러놓고 딴 거 타고 와보는데 그러면 5분 동안 헛고생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다른 걸 잡을 걸 다 놓치게 되니까 굉장히 그러면 안 됩니다. 콜이 아주 무서운 세계예요. 비정한 세계죠. 콜의 경쟁의 세계. 그래서 그 대목을 보면서도 이런 것도 느꼈어요. 이게 택시 기사 동료들이잖아요. 동료들로 막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있다가 순간에 경쟁자로 바뀌는 거죠. 바로 경쟁자가 되죠. 어땠어요? 근데 뭐 좀 지나다 보면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익숙한 생활이다 보니까 그걸로 서로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늘 다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서 대화를 나누고 순식간에 키 잡는다 그러거든요. 잡는다는데 그걸 잡아서 바로 가는 거죠. 오늘 얘기를 들어서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조금 이렇게 늦어지면은 페널티를 받고 굉장히 세네요. 아주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닙니까? 5분 안에 가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저 7분짜리 거리에 있으면서 그 5분이 먼저 안에 잡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가면 그럼 5분 안에 잡을 수 있는 차를 제치고 지금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격하게 그걸 규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콜을 불러놓고 택시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콜 때문에 그래요. 시간 맞춰 1분 1초라도 빨리 가야 되니까 막 달리는 거죠. 자, 근데 또 이런 것도 느끼게 돼요. 책을 읽으면서 콜 때문에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페널티도 또 야단도 맞고 많이 맞았죠, 야단. 그랬을 때에 정치를 할 때에는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야단을 맞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좀 모욕적인 상황에 다른 의미의 모욕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걸 겪으면서 느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정말 굉장히 모욕적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봐주는 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창현이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이렇게 알았지만 그건 금방 사라지는 게고 모든 기사들이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모욕을 많이 당해요. 제 잘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요만큼의 예의도 없이 당하니까 저만 그렇게 겪으면 그럴 건데 다 그러고 있으니까 기사들끼리 모여서 같이 욕하는 거죠. 또 막 콜센터에다가 욕하고 뭐 서로 그러면서 그냥 동화돼 가는 거니까. 그렇게 모욕당하는 그런 직업 문화를 좀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하죠. 하는데 이제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잘 없더라고요. 콜 문화는 전체적으로 이 택시 전체가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뭐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예를 들어 서울이면 서울 전체 중앙에서 어느 지역의 택시대가 몇 대 지금
대기업이 어느 택시 제일 가까운 게 딱딱딱 위성으로 잡혀가지고 몇 번 어디로 손님 모시러 가세요. 뭐 이렇게 되지 않는 한 경쟁이 붙는 한은 뭐 불가능할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느끼는 게 한번 이렇게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택시를 몰면서 그런 뭐 이걸로 내가 구조를 바꿔보는데 개혁에 앞장서 보겠다 이런 건방진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물론 그렇죠. 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부부 얘기도 했지만은 이 대목에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택시를 타자마자 아까 부부가 서로 싸우는 얘기도 나오지만 엄마와 딸이 격렬하게 치고받는 그런 얘기도 나오죠. 예, 나왔죠. 예. 딸을 기르는 아빠로서도 아주 흥미롭게 또 의미 있게 좀 지켜봤을 텐데 그 얘기 한번 좀 해볼까요? 이제 뭐 딴 게 아니죠. 이제 엄마는 끊임없이 그 딸을 보고 왜 화장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딸은 아주 짜증이 나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엄마가 눈 화장을 하고 나간다고 화장을 지우고 가라는 바람에 교회를 늦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엄마는 계속 그러죠. 니들은 젊음 자체가 이쁜데 왜 화장을 하고 지랄이냐 이렇게 나가고 이제 딸내미는 젊었을 때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화장이지 그럼 나이 처먹고 할매 돼서 화장하면 좋겠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계속 대화가 주고받아라고 해서 대화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 어쩌나 재밌는지 막 저도 막 근데 막 대화가 너무 재밌어요. 막 우리가 막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없는 또 불쌍한 아빠 얘기가 갑자기 튀나가지고 또 아빠가 얼마나 치사한지에 대해서 말이지. 근데 아빠가 보니까 엄마하고 딸내미가 둘이가 싸우는데 엄마는 계속 얘기해요. 이제 고3이니까 공부하라라는 거고 딸내미는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건데 어느 날 교회 가서 놀고 싶고 그리고 저녁 때부터 공부하면 되는데 엄마는 아침부터 나를 열채게 가지고 더 공부하기 싫게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가다가 이제 막 얘기가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니까 나는 좋은 대학을 그걸 가고 싶지 않다. 난 내 실력에 맞춰서 대학교까지 가서 왜 경쟁을 하냐. 좀 내 실력에 맞는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는 넌 인서울을 해야 좋은 데 시집 가고 좋은 데 간다니까 아이고 난 안 그래도 좋다. 난 인서울 안 하고 나는 이 동네에서 좋은 남자 만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둘이가 막 격렬하게 붙어가거든요. 그런 내용이죠. 택시 위기에서 마지막에 결론 이렇게 내려집니다. 저렇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워도 이 엄마와 딸은 대화를 하는구나. 싸움을 하더라도 얘기 오고 가는 게 좋다. 근데 이런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게 된 건 이런 거였어요. 참 희한하다. 기사 아저씨가 앞에 있는데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 울산이라서 그런가 아니 혹시? 아니요. 저는 의외로 이번에 택시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택시 기사를 있어도 없는 존재로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왜 작년 대선 전에 왜 그런 사건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새누리당의 어느 그 분이 그 안철수 너 나오면 너 죽는다 큰일 난다 막 이런 걸 막 택시 안에서 얘기했다가 나중에 택시 기사가 그런 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들끼리 하는 말이 우리는 유령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택시 안에서 기사가 앞에 있는데도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온갖 행위를 다 하고 막 그러죠. 뭐 좀 술 먹은 또 이 젊은 청춘 남녀들 뽀뽀하는 거야. 뭐 전 적극 이제 권장하는 편이니까 그런 건데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 게 택시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없는 존재로 친다, 치부한다.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책을 이렇게 냈잖아요. 네. 페이스북에서 많은 독자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 깊게 내 마음에 격려를 준 그런 반응들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탁 집어서 어느 건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에게는 아주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 또 막 격렬하게 자기들끼리 막 또 대화가 되어지고 또 저랑 대화를 하려들고 하는 거를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참 SNS를 잘못 활용하고 살았구나라는 반성을 하는 계기랄까요? 그전에는 주로 이제 저희 정치적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치는데 별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건 굉장히 이제 삶에 대한 내용에 뜨겁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무엇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소통하게 만드는 힘인가 이런 생각. 소통의 방식도 굉장히 달라진 네, 거죠. 많이 달라진 거죠. 이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은 이 선생님도 책을 낼 때 페이스북에서의 그런 이 오고 가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실 때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으니까 아마 이러한 이 소통의 그 풍성함이 굉장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이 되고 그게 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인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는 혹시 같이 좀 얘기 나누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은 한두 번 얘기를 하고 좀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나 소감이나 이런 거 좀 덕담을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저 고양시에 사는 정기수라고 합니다. 네네.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지를 않았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우선 한 가지 작가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네. 첫째 하나는 구청장을 하시던 분이 택시를 하시겠다 그랬을 때 택시 회사에서 스스럼없이 받아주시던가요? 아니요. 저 택시 취업을 못 해가지고 한 7군데 이상 빠꾸를 먹었어요. 택시 기사는 되게 귀하거든요. 요즘에 안 하려고 그래요. 다들. 그래서 택시 구합니까 하면 언제든지 달려오라 해서 딱 들어서는 순간 서로 얼굴 똑 마주보면 좋은 말로 얘기하죠. 예, 그건 연락 드릴게요 하고 이제 안 불러줘요. 그런데 제가 그 콜부터 안 되는군요. 아예 그때부터 그래서 제 얼굴과 제 이름으로 어디를 들어갈 수 있겠냐에 대한 절망감을 느꼈는데, 근데 이제 화진교통은 마침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맞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그 유명한 학연, 제 학교 선배님이 그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그 우리 각하와도 같은 대학이잖아요. 그렇고 또 한 이유는 그 선배님 그 회사는 노동조합이 직접 경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조 직접, 그러니까 그 노조는 마침 또 민주택시였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그곳이었죠.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교통 위반 얘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구청장까지 하신 분이면 사회 지도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어디 있냐면 법을 지키라고 떠드는 게 가장 유명하게 떠드시는 분이 대학 교수님들, 그다음에 정치인들이신데 막상 그분들이 법을 안 지키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말씀을 딱 하실 때 그래도 교통 수명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반했습니다 딱지 끊어 주십시오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크게 혼나네 오늘. 옳으신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부통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일당이 너무 눈앞에 어른거려가지고 그냥 그거 깎아보겠다고 그냥 한 20-30분을 갖다가 신경이 끝에 그래도 그 이제 벌점 없는 3만 원짜리로 끊고 나서 그래도 선방했다고 굉장히 그래 뿌듯했습니다. 그 뭐. 네, 또 혹시 또 다른 분. 예, 말씀하세요. 제 친구가 지금 택시회사 관리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잘 돼가지고 술 먹다 보면 항상 같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처음에 저도 이 책을 봤을 때 정말 궁금했던 게 과연 소통을 원해서 택시를 하신 걸까 아니면 이거 정말 정치적인 쇼맨십일까. 그러니까 그거를 걱정을 하고 책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소통이 주가 되셨구나. 그러니까 점점점 많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상황은 앞으로 다시 이제 정치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서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더 하실 방법이 있으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제 택시는 안 하실 거니까. 이상입니다. 사실 택시를 처음 하려고 할 때 반대가 참 많아서 특히나 가족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나름대로 굳게 마음 먹고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해봐야 막 정치인들 쇼한다 소리밖에 더 듣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그러면 제가 1년 하면 되겠냐, 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전에 이제 저도 1일 체험이라고 몇 번 몰아본 적도 있고 김문수 씨 같은 분들이 택시 한 며칠 몰고는 책을 냈어요, 그분이. 며칠 몰고.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택시 기사를 자기 경력에 넣고 있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좀 있더라고요, 사람들 의식 속에. 그래서 근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다 다를 것이고 그걸로 실제로 생활인으로 살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 쇼라는 소리 이상 의미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1년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막상 1년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느낌이 온 거죠. 보람과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느낌을 갖게 됐죠. 시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애환을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삶 속에서 깨달았다 할 수 있죠. 근데 앞으로 정치를 언제 다시 시작하겠냐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에 책 낼 때 내년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또 책 내가지고 내년 또 뭐 나오려는 거 아니냐라는 울산에서 막 언론 기자들이 찾아오고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고 앞으로도 정치를 할 기회가 다시 생긴다고 한다면 과거와 뭐가 달라졌을까? 지금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조급하게 내가 뭘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느긋하게 허리띠 풀고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런 그게 어떤 큰 변화와 큰 차이일까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빠르게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걸 알리고 설득해야 된다라는 조급함은 좀 없어졌다고 하겠죠. 우리 정치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데서 원래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여성분들 가운데서 혹시 또 말씀하고 싶으신 분 안 계세요? 저 웃으시는 분 한번 얘기하실래요? 저 앞에 예. 한마디 해주실래요? 김창현 선배님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후배고요. 네, 울산에서 출판기념회 잘 했다는 소식 듣고 서울에서 또 하게 돼서 이렇게 왔는데 저도 페북에서 한 번씩 이렇게 쭉 봤었어요. 책 내기 전에. 근데 택시 기사 우리 노동자분들 보면 건강 문제가 항상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릎이나 이런 거 허리 얘기 많이 듣는데 건강이 중간에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아는 분들은 좀 걱정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택시 노동자분들, 기사분들 건강 문제 한번 좀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가장 이제 심하게 잘 아픈 곳이 대부분 다 이제 관절과 허리는 많이 약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틈나는 대로 비번 날이 되면은 이제 운동을 하려 들고 많이 걷거나 다리 운동을 하려고 드는 게 이제 관절이 안 좋고 그리고 식사를 제때 못 해요. 아침에도 막 하다 보면 10시에 아침을 먹게도 되고 어떨 땐 점심을 막 3시에 먹게도 되고 이러면서 만성적인 위장 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을 여름 같은 게 계속 그 먼지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거를 한 몇 달 계속 에어컨을 쏘게 되고 겨울에는 따뜻한 히터를 틀게 되니까 이 기관지염, 저같이 이제 천식이 막 생기고 하던데 그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직업병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택시 노동자들의 삶은 임금은 너무 약하고 노동 강도는 세고 건강은 상하고 나이들은 많고 그리고 택시는 빈차는 너무 많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충이 있죠. 좀 택시 노동자들은 저는 그만두고 나오면서도 그 명예조합증을 받았는데 당신은 이제 영원히 택시 노동자다라는 것은 너무 고맙게 받으면서 어디 가도 난 택시 노동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다. 이래서 택시 노동자들의 고충 그것은 불친절하다 뭐하다 하는 걸 다 넘어서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친절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웃으라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우리도 생활임금으로 월 300만 보장해 줄 수 있던 버스 기사들처럼만 보장된다면 양복 입고 모자 쓰고 MK 택시보다 더 친절하게 할 자신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삶의 조건 자체가 어려운 데서 출발하는 거니까. 예, 너무 그렇죠? 좀 참혹하죠. 예, 또 누구 혹시 또 얘기하실 분 계세요? 그럼 두 분한테 제 요청드릴게요. 더 한마디씩 해주시려고 이수 선생님, 정보근 박사님 간단히. 페이스북에서 이제 실제 운전하면서 쓸 때 정말 재밌게 봤죠. 다는 못 봤지만 그때 그 느낌과 책으로 됐을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소통의 방법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르구나. 정말 그 택시를 그렇게 어렵게 그 운전을 하면서 시간을 또 쪼개서 글을 쓰고 그게 바로 올라오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뭐 얘기도 나왔지만 많은 그 댓글들이 올라오면서 그게 또 더 재밌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참 좋았는데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뭐 그런 일을 하고 그 고통스러움을 자처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좀 어떻게 더 단련시켜 봐야 되겠다는 그런 또 참 놀라운 일이지만 글 쓰는 솜씨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가.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서 바로 작성을 한 건지 아니면 뭐 뭡니까 PC를 갖고 싣고 다녔던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참 대화하는 것들을 듣고 그걸 그대로 또 쓸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정리해서 딱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쓸 수 있는지 너무 놀랍고 그래서 감동입니다. 어떻든지. 맞습니다. 정 박사님 한마디 좀. 뭐 이제 사람마다 자기 인생의 기억하는 이제 이 날들이 몇 개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980년 8월 20일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제가 운전면허를 딴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문과 출신이고 늘 입 하나 가지고 세상을 살던 사람, 자격증 하나 없이 살던 사람에게 이게 인생 최초의 이제 자격증이 그때 생겼던 겁니다. 그때 참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 그때는 이제 스페어 기사라는 게 있던 시절이죠. 택시 운전은 하는 분이 이제 뭘 펑크를 내면 이제 보조로 하는 스페어 기사가 있던 시절인데 하다 못하면 스페어 기사라도 해서 내가 먹고는 살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자신감에 충만했던 기억을 오래 갖고 있는데 우리 김창현 선생의 책을 읽어보니까 야 이거 갖고도 먹고 사는 건 참 해결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이런 생각을 같이 하는 건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김창현 선생 쪽 얘기하셨는데 이런 책을 쓰면 이것도 뭐 선거용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이라는 거는 더군다나 현역에서 물러나 있으면 좀 일종의 불가촉 천민 지위가 되는 것 같아요. 우선 힘든 건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는 그 사람의 진정성 이걸 별로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이죠. 한 반은 후려쳐서 꼭 어떤 저 사람이 복선을 깔고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믿어주는 거고 이제 우리 한국 정치의 이제 자화상이겠지만 그건 아마 이제 정치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안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데서 공감하는 건 SNS를 대하는 태도가 정치 현역에 있을 때와 바뀌었을 때 참 달라지죠. 과거에는 홍보 수단으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옛날 그 동업자들 빠치들의 이 SNS 글을 보면 참 정말 안 와요. 그게 정형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 우연히 에피소드가 108개의 에피소드더라고요. 참 절묘하게 우리 인생사의 108번 뇌를 이렇게 김창현의 눈으로 참 예리하게 짚어냈구나 하는 걸 개인적으로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수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인간 김창현 옛날 민노당 사무총장 생긴 것도 강성으로 생겼고 또 그 뭐 또 저 이모 씨와 또 같은 대학 출신 그 대학 이미지도 아주 강성이고 그런데 글을 이렇게 맛깔나게 쓰는구나. 이 양반은 택시 안 해도 뭘 먹고는 살겠구나. 거기서 이제 부러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덤으로 드립니다. 잘 읽었습니다. 예. 감사한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실감나게 속살 파고들었듯이 이야기를 썼을까 굉장히 놀랬고 서문에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이런 유명한 대중작가로서 성장도 할 수 있겠네 이런 느낌까지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 좀 해볼까요? 예, 참 이 책을 낸다는 것이 굉장히 정말 좀 쑥스러운 일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글을 정리하고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내놓고 또 평가도 받고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나눈다는 것이 쑥스럽지만 굉장히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또 보람과 기쁨이 있는 일이다라는 것 또한 함께 느낍니다. 오늘 소박하게 작은 자리지만 이렇게 또 저자와의 대화라는 시간을 가지고 모여 주셨고 또 이렇게 서로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다 말할 수 없는 그 고마움, 감사함이 물밀듯이 옵니다. 참 달려가셔서 이렇게 사회도 봐주시고 다들 이 연말에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만남 자체가 새롭게 한번 좀 또 삶 속에서 아까 진정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진심을 가지고 글을 썼고 또 진심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오늘 함께 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어렵고 해도 좀 웃으면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담을 나누면서 몇 차례 얘기를 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대목을 직접 읽어주실래요? 이게 정치인들로부터 여기까지요. 예. 네. 정치인들은 누구보다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아프다고 찾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흘려듣고 도리어 자기 주장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 왜 그럴까? 짧은 기간에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탓이다. 서두르게 되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게 되니 여기에 무슨 소통과 공감이 있겠는가? 택시 노동자 1년 동안 가장 큰 나의 변화는 차분히 듣고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습관이 생긴 것이다. 땀 흘리는 일에 익숙해지면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애환이 더 가슴에 와닿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이다. 내려놓는 것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다. 갖고 있던 많은 것을 버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를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을 비운다는 뜻이 더 크다는 것을 말이다.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보라. 네. 그렇습니다. 달리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책을 냈지만은 그러나 달리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크게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김창현이 내려놓고 새로운 길로 인생을 걷겠다는 그런 마음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길을 떠나는 우리 김창현 선생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